안녕하세요.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의 독립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물류 시스템팀의 최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팀의 반선호입니다. 우선 이번 세션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나기도 하고 작은 기능이었던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장되거나 다른 시스템과 통합되기도 하는데요. 비마트가 성장함에 따라 풀필먼트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한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왜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는지, 그 작업들을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작업들을 했고 실제 운영 환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발생했던 이슈, 더 개선해 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개발하는 환경이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조금은 모호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단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은 행위와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어떤 비즈니스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정리한 부분을 뜻합니다. 서비스는 도메인과 해당 데이터를 묶어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란 하나 이상의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단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단일 기능을 사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시스템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조합하여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기능을 사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표에서 도메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러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선호님이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마트의 풀필먼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풀필먼트라고 하면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는 발주와 해당 상품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재고 관리,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여 내보내는 출고, 마지막으로 출고된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비마트의 풀필먼트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큰 기능들 중에서 발주, 재고 관리, 출고를 담당하고 있고 배송은 딜리버리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발표에서 비마트의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발주와 재고 관리, 출고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비마트는 크게 비마트 커머스 플랫폼과 재고관리 플랫폼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정말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들만을 제공하여 비마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비마트가 성장함에 따라 신규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피킹, 패킹, 혹은 유통기한 관리와 같이 신규 기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주문, 상품, 혹은 출고와 같은 것들이 기능이 아닌 하나의 도메인 레벨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풀필먼트와 관련된 기능들을 따로 떼어 고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마트의 풀필먼트를 담당하는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팀을 만든 건 좋았지만 운영을 하려다 보니 다양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관리 포인트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크게 커머스 플랫폼과 재고관리 플랫폼으로 나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서비스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에 저희 팀이 관리해야 하는 도메인이 코드나 시스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 관리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서비스에 같은 기능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기능의 수정이 발생하면 양쪽을 모두 수정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기능의 싱크를 맞추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작업 리소스도 더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구조는 비마트 풀필먼트가 관리해야 하는 재고 관리, 출고 기능과 상품, 주문 기능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고 관리를 수정했을 때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필요했고, 이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우려도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으자. 두 번째는 중복 개발을 막자. 마지막으로 도메인 간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문구로 만들었는데요. 도메인 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여 다른 도메인과의 인터페이스를 가시화하자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정했으니 이제 진행 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신규 프로젝트로 새로 만드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일단 코드와 시스템 전체를 복사한 후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 팀이 필요한 도메인들만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경계를 나누고 해당 도메인만 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비마트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올 텐데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체를 이관한 후 리팩토링을 하는 방법은 도메인 간 경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했을 경우 오히려 의존성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존성이 더 복잡해진 상태에서 리팩토링을 진행하면 영향 범위 파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의 경계를 나눈 후 필요한 부분만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계를 미리 나누고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리와 통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분리 및 통합 시 점진적 배포가 가능해 보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복 개발이나 운영으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나누는 작업과 점진적 배포를 해야 하다 보니 작업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장점이 많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결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병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선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을 이루는 도메인들 중 몇 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우아콘 시스템이라는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아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주문, 재고, 출고라는 3개의 도메인과 웹, 배치라는 2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자, 기획자들이 모여 이벤트 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이벤트 스토밍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전에 설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벤트 스토밍을 한다면 지속적인 비즈니스 흐름에 대한 관리, 신규 인력과의 도메인 지식 공유, 자연스러운 워크숍과 주기적으로 문서를 최신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자 기획자들만 모여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퍼실리테이터로 제이스님을 초청해 진행했는데요. 퍼실리테이터가 없을 때는 현재 시스템의 모습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었는데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바른 도메인 모델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몇 가지 도메인들이 정의되었는데요. 전에는 코드 뭉치로서 얽혀있던 기능들을 이제는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갖는 각각의 도메인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눈 도메인들과 달리 기존의 기능들은 도메인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시처럼 발주 기능의 서비스나 엔티티들이 재고 영역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재고 기능의 레퍼지토리가 발주 영역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메인이 더 생겨나고 시스템이 커진다면 트랜잭션이 길어짐으로써 DB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관리해야 할 엔티티가 많아짐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기능이 변경되었을 때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영향 범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지며 특정 기능이 거대해져서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해야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메인들을 나누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코드들 중에 발주와 관련된 코드들은 발주 도메인 영역 안으로, 재고와 관련된 코드들은 재고 도메인 영역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 도메인들이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구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구간들을 인터페이스화하여 도메인 간의 협력은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이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해야 유연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를 하기 위해 현재의 재고량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두 도메인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메시지의 형식은 송신자인 발주가 정의하여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발주 도메인 영역 안으로 위치시킵니다. 현재의 재고량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고 도메인은 수신자로서 발주가 정의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구현체를 만들고 재고 도메인 안에 위치시킵니다. 인터페이스 기반의 협력 구조로 도메인들을 구성한 상태에서 각 도메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들 또한 같은 형태로 분리해줍니다. 꼭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특정 도메인에 속한 데이터들은 해당 도메인 코드로만 접근을 하고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하도록 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코드와 데이터를 결합한 단위인 서비스들도 앞에서 정의했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의 경계를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분리하면 도메인 코드나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러운 캡슐화를 통해 정책이 변경되거나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고 영향 범위를 가늠하기 수월해집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때는 인터페이스 구현체 클래스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으로 구성할 때는 해당 통신 방식에 맞게 구현체를 바꿔줌으로써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분리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발주 서비스와 재고 서비스를 조합하여 발주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고, 재고 서비스와 출고 서비스를 조합하여 출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출고 서비스에 배치성 작업이 필요하다면 출고 서비스만으로 별도의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시스템의 규모나 트래픽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비스 간의 협력을 인터페이스로 느슨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각 서비스를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수도, 여러 서비스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메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우아콘 시스템의 모습으로 그래들, 스프링, 자바로 구성된 예제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어플리케이션의 성향에 따라 여러 모듈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여러 모듈에 걸쳐 특정 기능에 대한 중복 코드도 있고 도메인의 경계가 모호한 코드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단위 분할입니다. 여러 기능들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도메인들을 정의하고 도메인과 데이터를 서비스 단위로 묶어 발주, 재고, 출고라는 3개의 서비스로 분리된 모습입니다. 기존의 웹과 배치 모듈에는 각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 정보들을 남겨두고 각 서비스 단위로 패키지를 만든 뒤 코드들을 적절한 서비스 패키지 하위에 위치시킵니다. 서비스 단위로 패키지를 분리한 뒤에는 해당 코드들을 별도의 모듈로 분리합니다. 이때 여러 서비스들을 조합하는 코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단순한 조합이라면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위치시킬 수 있고 별도의 모듈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가 가시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단위로 분할한 뒤에는 각 서비스마다 레이어 단위로 한 번 더 분할해 줍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로 분리한 모습입니다. 이 레이어들의 의존성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하도록 신경 써줍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변경되었을 때 도메인 레이어나 비즈니스 레이어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분할했을 때의 이점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교체나 프레젠테이션의 변경에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스토리지를 관계형 DB를 사용하다가 도큐멘트 DB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 비교적 작업이 수월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구성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로그나 모니터링 지표를 보고 의심되는 레이어를 빠르게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서비스 패키지 하위의 코드들을 레이어 단위로 분할하여 정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코드들을 각 성격에 맞는 모듈에 위치시켜 줍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위치시켜 줍니다. 비즈니스는 어떤 서비스 간의 협력인지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나 도메인 모듈에, 도메인은 각 도메인 모듈에 위치시켜 줍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별도의 모듈로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의 코드들이 레이어별로 각자 다른 모듈에 위치하더라도 패키지는 동일한 서비스 패키지 하위에 위치하도록 신경 써줍니다. 서비스 단위 분할과 레이어 단위 분할을 한 후에는 모듈들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맨 위의 컨텍스트 모듈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필요한 공통 구성 정보들이 존재하며 도메인 모듈들은 앞에서 정의한 도메인 관련 정책들, 인프라 모듈들은 특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설정이나 도메인 모듈들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들이 위치합니다. 맨 아래 어플리케이션 모듈들은 컨텍스트, 도메인, 인프라 모듈들을 조합하고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코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구성한다면 웹서버 기반에서 재고와 출고 도메인이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출고 관련 배치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배치 기반에서 출고 도메인이 데이터베이스와 레디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발주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웹서버 기반에서 발주와 재고 도메인이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패키지와 모듈의 구조를 통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지 발주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예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서버에 올라갈 웹오더 우아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모듈들의 조합을 통해 웹서버 기반에서 발주와 재고 도메인이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웹오더 우아콘 모듈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발주와 재고 서비스에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임포트해 줍니다. 이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은 스프링의 컨피그레이션으로 각 서비스 패키지 바로 아래 위치하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의 빈으로 등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서비스 코드들을 여러 모듈에 분할하여 위치시킬 때 해당 서비스 패키지 하위로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코드들이 여러 모듈에 흩어져 있더라도 일관된 서비스 패키지 하위에 위치함으로써 서비스 단위로 컴포넌트들을 관리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모듈 하나에 서비스 단위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 설정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 패키지에 존재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 정보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또한 서비스 단위로 분리한다면 여러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조인하는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간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아콘 시스템이라는 예제를 통해 서비스 단위로 또 레이어 단위로 코드와 데이터를 분할하고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한 뒤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조합하는 작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코드의 구조나 모듈의 구성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져서 운영 환경에 반영하기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들을 한 번에 분할하여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서비스 단위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오래 걸리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위에서 작업한 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반영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아콘 시스템과 유사한 이름 모를 플랫폼 A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상품 주문, 재고 관리 기능이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고 관리 기능을 도메인으로 잘 정제하고 서비스로 구성하여 외부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타겟인 재고에 대한 기능들을 도메인으로 정의하고 다른 기능들과 협력하는 구간에는 인터페이스를 두어 가시적으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도메인에서 재고에 의존적이거나 재고가 다른 도메인에 의존적인 부분들은 모두 재고 인터페이스를 통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첫 번째 배포를 통해 재고 도메인이 다른 도메인들과 잘 협력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고 인터페이스 뒤로 숨긴 재고 도메인과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주고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재고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로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재고 인터페이스를 기존 재고 서비스와 연결되는 구현체, 신규 재고 서비스와 연결되는 구현체를 조합하여 스트랭글러 패턴을 이용하여 구성합니다. 이때 메인이 되는 기존 재고 서비스의 응답을 실제 응답으로 반환하고 서브가 되는 신규 재고 서비스는 비동기 통신으로 설정합니다. 비동기로 요청한 신규 재고 서비스의 응답과 기존 재고 서비스의 응답을 비교하여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서비스가 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이벤트 발생 내용이나 각 서비스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 인터페이스의 메인과 서브의 역할을 바꿉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의 신규 재고 서비스가 메인이 되어 실제 응답을 반환하고 기존의 재고 서비스는 비동기 통신으로 응답값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완료되면 기존 재고 서비스의 코드와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이런 단계들이 복잡해 보이고 모니터링이나 전환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드와 데이터를 복사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연동할 수 있지만 대상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 호흡으로 길게 진행되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들을 하나씩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각 단계 간의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뒤에도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제 코드와 연동되는 문서화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서비스를 분리하고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분리 및 점진적 배포는 실제 비마트의 물류센터에서 출고 작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에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과 배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선우님,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잘못된 AOP의 사용입니다. 흔히 AOP는 도메인 간의 공통된 저수준의 관심사를 모아놓은 곳으로 보통 로깅, 보안, 트랜잭션 관리와 같은 것들을 AOP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의 경계를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보니 AOP 안에 재고 정책이나 출고 정책 등 도메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AOP에 도메인의 정책이 들어가 있다 보니 도메인의 경계를 나누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AOP에 대한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도메인의 정책을 놓치게 되면 바로 서비스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슈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저희는 경계를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AOP에 구현되어 있던 도메인 정책들을 도메인 안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관 작업 이후 도메인의 경계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이 추가되면 될수록 트랜잭션이 길어졌고 롱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분리하고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을 분리하게 되니 제공하고 있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이 정말 묶여야 할 트랜잭션이었는지, 분리를 해도 괜찮은 트랜잭션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분리한 기능들은 서비스 간 트랜잭션 분리를 해도 이슈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랜잭션이 묶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후 트랜잭션을 묶어야 한다면 JTA를 이용한 글로벌 트랜잭션이나 사가 패턴을 활용한 보상 트랜잭션들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세션 인뷰 옵션에 대한 활성화로 인한 이슈인데요. 스프링부트 2버전 이상부터는 오픈 세션 인뷰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이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엔티티가 외부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엔티티의 경계가 더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션의 관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나누기 전에 오픈 세션 인뷰 옵션을 비활성화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면서 엔티티가 모두 선언된 트랜잭션 안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변경을 진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작업을 고려하시는 팀이 계시다면 오픈 세션 인뷰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메인 간의 간결합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초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도메인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경계의 모호함이 비즈니스 레이어가 아닌 인프라 레이어에서 묶여있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재고 기능과 출고 기능은 DB 레벨에서 조인으로 묶여있는 케이스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도메인의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수정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레이어에서 존재하던 조인 쿼리를 제거하고 비즈니스 레이어로 모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트랜잭션을 강제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인프라 레이어에서 조인 쿼리에 대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배포 과정에서 데이터 검증을 하면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저희는 병철님이 말씀 주셨듯이 스트랭글러 패턴을 이용해서 점진적 배포를 진행하였고,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회 기능을 호출했을 때 왼쪽이 기존 서비스에서 응답, 오른쪽이 신규 서비스에서 응답이며, 최초 검증을 진행했을 때 2 값이 다르다고 알람이 자주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 알람의 대부분은 오토 인크리먼트 PK나 생성 시간이 1, 2초 정도 차이 나는 이유로 인해 검증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은 멀티스레드 기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생성 요청이 온다면 저장되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PK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에 대한 응답 이후 비동기로 처리를 하여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성 시간의 차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값 검증 시 오토 인크리먼트 PK에 대한 검증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성 시간이나 수정 시간 등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1분 내외의 범위를 두어 만약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값이라고 판단하고 검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작업을 하더라도 이후에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은 작업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팀이 생성된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이벤트 스토밍이나 도메인 방향성 등 많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규 입사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진행할 작업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정리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메인 간의 경계를 나누고 나니 도메인에 필요한 의존성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플로우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레이어 재정비입니다. 앞서 병철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레이어 단위 분리를 통해 인프라도 쉽게 교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보장이 필요한 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는 RDB를 통해 제공하고, 이외의 쿼리성 데이터는 조회에 특화된 인프라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기반의 도메인 협력 관계 구성입니다. 현재는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한 도메인 서비스 간의 협력 관계를 구성하였다고 하면 도메인 이벤트 기반으로 변경을 하여 더 유연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테스트입니다. 기존에는 의존성도 복잡하고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나눈 후부터는 도메인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작성하고 테스트 기반 CI, 지속적 통합을 통해 코드 퀄리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진행한 후 저희의 짧은 회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얻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위주의 회의는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철님은 어떠셨나요? 먼저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구조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견고해지고 나중에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임과 역할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경계를 생각하면서 어느 도메인인지 협력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비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의 독립을 향한 여정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공유한 방법이나 내용이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거나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피드백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뒤에는 저희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함께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